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도착해 3박 5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공식 환영식과 함께 국내 반도체 기업 총수들과 세계 유일의 반도체 첨단 장비 제작 회사인 ASML을 방문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네덜란드 공군기들의 호의 속에 암스테르담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현지 동포를 찾은 윤 대통령은 반도체 협력을 비롯한 양국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건 지난 1961년 수교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협력은 이제 반도체 동맹으로 그 관계가 격상되게 될 것입니다. 방문 이틀째인 오늘은 본격적인 국빈 일정이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을 초청한 빌렘 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전쟁기념비 헌화와 오찬, 만찬 등의 일정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이후엔 핵심 일정으로 꼽히는 ASML 본사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ASML은 반도체 첨단 공정에 꼭 필요한 장비를 유일하게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 이곳과의 협력이 반도체 시장의 순위를 결정한단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는 정밀도가 높은 극자외선 장비 사용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전 세계에서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생산 공급하는 기업은 ASML이 유일합니다. 윤 대통령은 외국 정상으로선 처음으로 관련 장비를 제작하는 클린룸을 둘러볼 예정인데 네덜란드 국왕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도 동행합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ASML 방문이 한국과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첨단 반도체 제작 기업이 있는 한국과 세계 유일의 장비 제작 기술을 가진 네덜란드 사이에 반도체 협력이 어느 수준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암스테르담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쌍특검법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쌍특검법은 22일 이후부터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양당과 국회의장의 3자 협의 당시 여당이 28일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며 28일에는 자동으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입법 테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건 갈등을 모아 다시 한번 터뜨려 사회 마비를 일으키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법안들이 폐기될 수밖에 없었던 공통적인 이유는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친윤계 핵심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어젯밤 선친의 산소를 찾은 뒤 총선 불출마를 시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당 지지율이 하락하며 위기감이 커지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다른 중진들에게도 용퇴 압박이 더해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선친 고 장성만 전 국회 부의장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입니다. 장 의원이 사진과 함께 공개한 글은 이제 잠시 멈추려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즉각 총선 불출마를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지도부와 친윤계를 향해 용퇴를 요구한 국민의힘 혁신위가 활동을 조기 종료한 지 6시간 만입니다. 저희 혁신위원회에서는 지도부나 당 중진, 가까우신 분들이 정지 출마나 불출마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당 지지율이 하락하며 내년 총선 위기감이 커지자 가장 먼저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지역 민심이 크게 나빠지면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부산 유세 현장을 찾은 상황도 영향을 미쳤으리란 분석입니다. 이제 관심은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친윤, 중진 의원들의 거취에 쏠립니다. 혁신위 조기 종료를 두고 김 대표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김 대표는 아직 사퇴 요구에 어떤 기색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적성의 각오와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입니다. 김 대표를 옹호하는 초선들의 목소리도 작지 않지만 이른바 김장연대의 한 축이 방향을 정한 만큼 주류를 향한 용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연일 제3지대 신당론을 띄우고 있는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앞서 당을 나와 무소속으로 있는 이상민 의원과 전격 회동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도 때가 되면 만나겠다고 한 이 전 대표가 본격 새 결집에 나선 거란 해석이 적지 않은데 친명계 일각에선 원색적인 비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 됐다고 직격하며 이번 달 초 탈당한 무소속 이상민 의원에게 먼저 만남의 손길을 내민 건 이낙연 전 대표였습니다. 제한 하루 만에 이 전 대표 사무실에서 회동이 이뤄졌습니다. 이 전 대표가 이미 신당 창당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제3지대 외연 확장 행보로 일으켰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그런 소명감을 갖고 힘들지만 하여튼 한국 정치를 바로잡는 데 역할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로. 어떤 방식으로든 뜻을 모을 필요가 있지요. 뭐 금방 만나겠다든가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네. 문자 그대로 때가 되면 만날 거다. 신당 창당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미 개딸당으로 변질된 민주당에 더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는 데엔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딸당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당의 미련을 갖고 어떻게 뜯어고치려고 해봤자 부질없는 짓이다. 이낙연 대표께서도 공감을 하셨습니다. 당내 갈등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신당론에 군부를 떼고 있는 이 전 대표를 향한 비난 수위가 친명계를 중심으로 높아지면서 계파 간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그에 대해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당내 문제에 돌린다거나 또는 정확하게 이 시대의 과제가 뭔지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그게 전형적인 사고란 노선이죠. 이런 폭력적 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 개딸들과의 그 강성 팬들과의 단절을 위해서 그 실효적인 조치를 보여주는 것이 먼저 핵심이다. 이재명 대표는 분열의 구심점으로 떠오른 이른바 삼총리 연대설 가운데 한 명인 정세균 전 총리와의 회동을 위해 물밑 조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여 당 분열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후폭풍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나라 걱정을 하기 위해서는 보자고 그러면 아니면 또 제가 요청해서 항상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최근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를 두고 탈당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조금 성급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 대표가 이 전 대표와 비명계를 향해 통합의 메시지를 거듭 건넬지 아니면 결별 수순을 밟을지 제1야당의 역학구도가 총선을 넉 달 앞두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론과 함께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와의 이른바 삼총리 연대설이 부각된 가운데 정 전 총리는 자신은 항상 통합론자였다며 연대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어제 김영주 부의장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총리 연대설에 실체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자신은 항상 통합론자, 통합주의자였다며 대화와 통합을 항상 제1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밤사이 집중호우가 내린 경북 울진에서는 바위와 흙이 도로로 쏟아지면서 길이 막히고 전기가 끊겼습니다. 충북 진천에선 달리던 고속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13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왕복 2차선 도로가 거대한 바위와 흙더미로 덮였습니다. 바닥에는 사고 충격으로 망가진 전선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경북 울진군에서 낙석 사고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근 25가구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2시간가량 불편을 겪었습니다. 포항국토관리사무소는 도로 양방향을 통제한 뒤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 한 대가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도로 구조물은 산산조각 났고 버스에서 흘러나온 기름을 닦느라 주변에는 온통 흡착포가 깔려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충북 진천군 초평면을 지나던 고속버스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가드라인으로 일단은 올라타면서 이제 그 밑에 하부 있는 데서 걸치면서 이제 이렇게 비스듬히 이제 눕혀져 있었어요, 차가. 승객 1명이 크게 다쳤고 버스 기사를 포함한 12명도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량 한 대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엔진룸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탔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논산 천안고속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불붙었습니다. 불이 갑자기 확 붙어가지고 그냥 금세 타버리더라고요. 지나가는데 그냥 뭐가 터지는 소리가 펑! 펑 해서 제가 그냥 통과했죠.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정체 구간에서 제때 멈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모인 SNS 대화방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어제 오전 10시쯤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등하교하는 아이들을 해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쓴 혐의를 받습니다. 협박 메시지가 올라온 대화방은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등하원을 돕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자지구 중부에 있는 한 난민촌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아 50여 명이 숨졌다고 현재 병원 측이 밝혔습니다. 가자에서 구호 활동을 하다 숨진 UN 직원 수는 134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단일 분쟁에서 발생한 UN 직원 사망자 수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중부 알-마가지 난민촌. 형체도 없이 파괴된 건물 잔해 사이에서 구조와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피난민들이 머무는 곳이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겁니다. أنا قاعد أسمع الأخبار ناس يقتلوا الدار ناس مرة واحدة علي وأنا أنت قاعدين تحت أشوف الشيء ولا 부근 병원엔 부상자 행렬이 끊이지 않습니다. 바닥엔 흰 천에 쌓인 희생자들이 즐비합니다. أكثر من 50 شهيدا وأكثر من 70 إصابة منهم الأطفال معظم يعني قبل حوالي نصف ساعة وصل إلى المستشفى الهدى الأقصى. 가자 북부 자발리아 일대와 최남단 라파도 이스라엘 공격의 표적이 됐습니다. 전쟁을 피해 여기저기 옮기며 몸을 숨겨보지만 가자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للأسف ما فيش أي مكان آمن إلنا في قطاع غزة لا في بيوت ولا في الشوارع ولا في المدارس ولا حتى المواصي آمنة كمان زي ما بقولوا. 하마스는 시종일관 치고 빠지기 전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공개한 영상에는 잠복한 하마스 대원이 건물을 에워싼 이스라엘군의 로켓포를 명중시키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الله أكبر الله أكبر 하마스 측은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18,000명을 넘었고 부상자는 5만 명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에서 구호 활동 중 숨진 UN 직원은 134명으로 늘어 단일 분쟁에서 발생한 UN 직원 사망자 수 가운데 최대 규모로 기록됐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초기에 사용해 논란이 됐던 백린탄이 미국이 공급한 무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악마의 무기로도 불리는 백린탄 사용으로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도에 미국 정부는 사실 확인을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공중에서 분사돼 무차별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백린탄이 레바논 남부 국경 인근에서 사용되는 장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레바논 남부 두하이라에서 155mm 백린탄 3발의 잔해를 발견해 일련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백린탄을 일컫는 영문 약자 WPR에 PB92는 1992년 미국 아칸소 공장 생산품을 말하고 THS-89는 1989년 루이지애나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레바논 두하이라는 전쟁 초기인 10월 중순 이스라엘이 백린탄을 사용한 곳입니다. 당시 백린탄 공격으로 주택과 자동차가 불에 타고 민간인 9명이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실려가
국제인권단체가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백린탄은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투하 지점 인근에 광범위한 피해를 남겨 전쟁 범죄 우려가 제기되는 무기입니다. 백린탄 불꽃이 몸에 닿으면 뼈까지 타들어가고 생존하더라도 장기 기능 장애를 앓을 수 있어 악마의 무기로도 불립니다. 미국 무기 사용으로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도에 백악관은 이스라엘의 사실 확인을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We've seen the reports, certainly concerned about that. We'll be asking questions to try to learn a little bit more. 이스라엘은 연막을 피우기 위한 용도로 백린탄을 썼다고 밝혔지만 신문은 연막이 목적이었다면 M150 포탄 같은 안전한 대안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도 미국이 제공한 무기는 전쟁법을 준수해 사용해야 한다며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12월 12일 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1979년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 관련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기준 700만 관객을 돌파했는데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영화를 관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는 영화를 본 후에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사의 여러 자료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논문도 읽고 또 영화 속 인물과 실존 인물들을 비교해가며 역사를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충원을 방문했다는 후기도 SNS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신문에는 영화 서울의 봄의 인기로 경남 합천의 일해공원이 문매를 맡고 있다고 전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름에 들어간 일해가 전두환의 아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는 명칭을 변경하자는 주장과 존치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왔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김호랑 중령과 정선엽 병장 등 군사 반란을 막기 위해서 힘쓴 인물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도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딥페이크 시대 블랙박스 영상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입니다. 올해 한 구청에 접수된 불법 주차 신고에 대해서 구청이 증거 자료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리지 못하겠다라고 하자 이 신고자는 권익위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익위는 신고자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신고자가 제출하는 사진이나 영상의 종류를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사에서는 누구나 쉽게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고 수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악의를 갖고 만든 조작 자료를 가려내기 어려울 거라는 지적도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주요 증거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 등을 거쳐서 증거 능력을 가리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건들까지 포렌식을 거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의 증거자료 인정 기준은 신고자의 조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게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한겨레 기사입니다. 짧아진 홀드백이 극장가를 옥죄다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홀드백은 극장 개봉 뒤에 영화가 OTT 등으로 넘어갈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일정 기간을 암묵적인 합의로 지켜왔지만 코로나를 계기로 상당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최신작을 빠르면 한 달, 또 평균적으로도 4달이면 다양한 플랫폼에서 만나볼 수 있는 추세입니다. 해외는 어떨까요?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1년 정도 홀드백을 유지하고 있고 프랑스는 법으로 15개월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비교하면 우리는 상당히 짧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영화계에서는 홀드백 강화가 시급하다는데 입을 모으면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법제화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법제화 이전에 영화 산업 내에 합의를 통한 적정선을 만드는 게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볼 마지막 기사입니다. K-팝의 인기가 커질수록 환경이 더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버려지는 앨범 폐기물 때문이었는데요. 지금 환경부의 자료가 그래프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국내 기획사들이 앨범 제작에 사용한 플라스틱 폐기물 양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팬들이 버리는 양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요즘 앨범에는 무작위로 가수들의 포토카드가 몇 장씩 들어있고 팬사인회나 팬미팅 응모권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 장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 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2, 30장만 사더라도 팬사인회에 당첨될 수 있었는데 최근 K-팝 팬덤이 커지면서 이제는 100장은 사야 확률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십 또 수백 장씩 구매한 앨범은 구성품을 빼고 중고 거래로 팔거나 주변에 나눠준다고 하는데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다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버리는 것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앨범은 재활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코팅이 되어 있거나 분리 배출이 안 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는 일부 기획사 측은 앨범을 만들 때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2월 12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업체가 보완 시공을 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땐 준공 승인을 못 받게 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보완 시공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우려에 대해선 그럴 일 없다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 시공을 요구를 하고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준공 승인을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 중간 단계에 미리미리 검사를 함으로써 보완 시공의 실효성 있게 하도록 하겠고요. 5%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책임은 모두 시공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양가가 층간소음 시공과 그 재료 투입으로 인한 추가 비용 상승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이미 이 기준을 다 지키도록 전제가 돼서 비용과 공기가 산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들이 주거비나 교육비 등 생계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을 법원이 늘리기로 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생계비 검토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도 개인회생 절차 생계비 추가 인정 기준을 결정했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주거비 인정 한도는 서울의 경우 올해 117만 원에서 122만 원으로 과밀 억제 권역은 84만 원에서 90만 원, 그 외 광역시는 44만 원에서 51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교육비 인정 한도는 미성년 자녀 1인 기준 18만 원, 의료비는 4인 가구 기준 14만 원 정도로 정해졌습니다. 연말을 맞아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잘 활용하면 최대 148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막판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입니다. 올해부터 납입 한도가 최대 900만 원까지 늘어난 만큼 예년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연금계좌에 돈을 입금하지 않았더라도 12월 31일까지 900만 원을 입금하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가입하는 게 더 좋을까? 자신의 투자 성향과 함께 이들의 운용 방식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먼저 IRP는 적립금의 최대 70%까지 주식형 펀드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 위험 자산 투자를 선호한다면 연금저축펀드의 납입 비중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연말정산 세액 공제율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둘 중에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수익을 추구하고 싶다면 IRP에 300만 원,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만약 결혼을 앞둔 사회초년생처럼 단기간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엔 무턱대고 900만 원을 입금해선 안 됩니다. 한번 입금하면 55세까지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혜택을 받은 뒤 중도해지하면 16.5%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 경우 오히려 받은 돈보다 토해내야 하는 돈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IRP는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를 제외하면 중도 인출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입하기로 결심했다면 금융사마다 거래 마감 일자와 시간이 다른 만큼 2, 3일 정도 여유롭게 입금하는 게 좋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시한폭탄이라는 우려가 크다. 여러 매체에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PF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앵커님께서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돈을 좀 빌리신다 하시면 보통 돈을 내주는 기관들은 앵커님의 신용이나 담보를 보고 내주죠. 그렇게 하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뭐냐? 신용이나 담보를 중심으로 내주는 게 아니고 바탕으로 내주는 게 아니고 미래의 그 프로젝트를 함으로써 나올 현금 흐름과 그것으로부터의 상환 능력에 따라서 이제 그것 때문에 내주는 대출들을 이제 PF 대출이라고 하고요. 부동산 PF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드린 그 프로젝트가 부동산 프로젝트인 경우가 이제 부동산 PF가 됩니다. 즉 부동산을 이제 나중에 분양을 하게 돼서 거기서부터 이제 현금이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이제 갚을 것을 예상하고 그리고 그때 부동산이 완공이 되면 이제 담보물이 생기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그러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대출이 나가는 것 이런 것을 부동산 PF라고 합니다. 교수님, 최근 들어서 이 부동산 PF 연체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2.4%를 넘어섰다 이런 기록이 나왔는데요. 왜 이런 거죠? 이게 아무래도 빌리는 거다 보니까 금리랑 관련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시장이 2020년 한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가 작년 들어서 굉장히 많이 꺾이기 시작해서 아직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거의 문제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결국은 분양이 돼서 최종적으로 현금이 돌아와야지 상환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부동산이 완공이 되더라도 분양이 잘 안 되고 근데 여기 이제 들으시는 시청자들 분들께서 부동산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보통 아파트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여기에 상업용도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용 건물이라던가 더 크게는 최근 들어서는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물류센터들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업권별로는 또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은행권 연체율은 0%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 반대로 증권사나 상호금융권, 저축은행권 연체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할까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좀 안전한 부동산이 있고 조금 덜 안전한 부동산이 있죠. 순서대로 세워보면 안전한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아파트 같은 주거용은 좀 안전한 부동산이다. 안전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지어놓고 나면 분양이 잘 되어서 최종적으로 이 PF가 완료 단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조금 덜 안전한 것들은 이런 리스크가 좀 더 큰 것들이 있죠. 이것들은 상업용 부동산이라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류센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이 수도권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분양이 잘 되고 지방이 조금 덜 안전하다고 생각되죠. 그러면 증권사들이나 여전사, 보험 이런 쪽에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덜 안전한 이런 부동산 PF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아도 이 여전사나 증권사 이런 데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상업용이 주거용보다 좀 더 많고요. 주거용 중에서도 아파트보다는 아파트가 아닌 쪽의 비중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조금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조금 더 취약한 부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들이 결국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짚어주셨던 것처럼 지금 고금리 상황은 계속 길어지고 있고 부동산 시장은 좀 휘청이고 있잖아요. 결국에 부동산 PF 문제도 생길 여지가 좀 커지는 셈인데 정부는 이런 위험은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 내년까지는 조금 위험 요소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유 중에 하나는 부동산 기업 중에
한계 기업의 비중이 조금 딴 업권보다 높습니다. 한 28% 작년 저번 분기 기준으로 그렇고요. 이런 기업들의 부채 비율도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한계 기업도 많고 부채도 높은데 앞으로 어떻게 이 기업들이 풀릴 것이냐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사실 어떻게 될 것이냐랑도 굉장히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금리가 사실은 더 올라가는 기조냐 내려가는 기조냐라는 것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로 금리 측면에서 보면 사실 미국발 금리 인상이 거의 이제 끝났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높이 유지는 되겠지만 더 이상 올라가진 않을 거다. 그러면 얼마나 이런 기업들이 이런 금리 부담을 버틸 수 있는가가 첫 번째. 두 번째는 향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 풀려나갈지 이것이 두 번째일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내년까지는 좀 이것들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좀 뇌관으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지난해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 집단의 내부 거래 금액이 대폭 늘었다고 합니다. 이 내부 거래라는 게 먼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물건을 조달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계열사가 있다면 계열사로부터 그런 물건들을 사오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에 나가서 그 물건을 사오는 방식이 있는데 내부 거래라고 하는 것은 기업 집단에 속한 회사들끼리 서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행위, 이것을 내부 거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내부 거래가 늘어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거래가 비중으로 보면 지금 계속해서 2019년 이후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155조였는데 재작년에요. 근데 2022년에는 이게 다시 한 200조 가까이로 조금 더 늘어났고요. 한 13.9조 정도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 내부 거래가 가지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내부 거래의 장점은 효율적이죠. 왜냐하면 같은 계열사에서 물건을 사오고 그리고 영업 비밀이 보호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경제에서 얘기하는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물건을 사도 더 큰 묶음을 사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규모의 경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은 저희가 늘 얘기하듯이 일감 몰아주기. 그래서 지배주주 일가로 편법적인 부가 이전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시장 경쟁이 좀 저해가 될 가능성. 그 와중에 소액주주가 좀 이익을 침해받을 가능성들이 있어서 사실 장점도 존재하고 단점도 존재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내부 거래가 총수가 있는 대형 기업 집단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조금 더 저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대기업 총수 일가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게 기업별로 좀 보면 지난해 내부 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커진 곳이 SK고 지난 5년으로 따지면 현대차라고 합니다. 이들 기업에서 내부 거래가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원래는 속성을 봐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수직 계열화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업이 인수를 하거나 계열사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생산 단계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라고 하면 자동차 부품 만드는 것부터 조립부터 판매까지 다 한 기업에서 하게 되는 이런 걸 수직 계열화라고 하는데요. 원래 수직 계열화가 높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좀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 주신 현대자동차 아니면 그 SK 두 가지 기업들이 그런 예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SK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내부 거래 비중이 좀 늘어난 것은 업황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비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K는 결국 에너지 비중이 되게 높은 기업이라서 이쪽에서 지금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 때문에 수직 계열화하는 그 과정에서 좀 내부 거래 비중이 늘어났거나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현대자동차도 최근 들어서 어쨌든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 중에 하나가 자동차고 자동차 완성차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화랑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금액이 좀 증가해서 내부 거래가 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지금 내부 거래 비중도 좀 커지는 상황인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뭐 데이터가 존재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총수 일가가 있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전에도 모든 항상 통용되는 예는 아닙니다만 총수 일가가 자기들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에다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조금 어떤 편법적으로 부가 그쪽으로 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경우도 있고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이게 우연한 것인가 아니면 이게 뭔가 총수 일가가 좀 비중이 높은 데가 실제로 내부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부의 이전이 좀 불법적으로 일어나는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좀 모아져 있는 것 같고
같고요. 공정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시하겠다라는 방향의 정책 방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그럼 결국에 이제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 비중이나 금액이 크다고 해서 이걸 부당 거래라고 볼 수는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좀 기준이 있습니까? 사실 지금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거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좀 봐야 되는 부분, 그래서 기업들의 자료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 거래를 할 사실 경제적인 동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의 측면에서의 동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잘 발라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해외 증시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 간밤 뉴욕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까? 네, 3대 지수 다 상승했고요. 지금 FOMC의 경계감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데이터 중에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경제 주체들이 향후 1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일 건지를 예상하는 건데 요거는 낮으면 사실 2%가 좋은데 2% 근처에 있으면 있을수록 좀 좋은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게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이게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징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경제 주체들이 인플레이션이 좀 잡혀가고 있다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그리고 연준의 어떤 운신의 폭을 좀 넓혀주는 그런 데이터라서 결국은 이 부분을 보고 인플레이션이 생각처럼 잘 잡히고 있구나 시장이 환호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외도한 아내가 자신의 통장에서 거액을 빼돌려 외도에 쓴 사실을 파악했지만 처벌받도록 할 수 없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네, 가정 내부의 재산 관련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라는 친족 상돌의 조항 때문인데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면죄부를 줄 수 있어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아내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A씨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과 아내 명의 통장에 든 예금 수천만 원이 처음 보는 통장으로 옮겨갔던 겁니다. 알고 보니 은행 창구에서 일하던 아내가 A씨의 인감을 위조해 돈을 빼갔고 일부를 미래 장소로 쓴 오피스텔의 보증금과 관리비로 사용한 겁니다. 계좌 거래 내역 제목 명령이 떨어져서 제가 그걸 법원에서 받아봤어요. 특정인에게 매달 60만 원씩 같은 날 이렇게 이체가 된 게 있더라고요.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전처를 고소했지만 재판에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돈을 빼갈 때만 해도 아내였으니 친족 상도례가 적용돼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친족 상도례는 부모 자식 사이나 부부 등 가까운 친족 사이에선 절도나 사기 같은 재산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조항입니다. 가정사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가정 안에서 협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가족 공동체 의식의 바탕을 두고 70년 전인 지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에 도입됐습니다. 호적상 부부라는 관계로 어떠한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친족 상도례니까는 형이 면제된다. 이해도 되지 않고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인식이 가족 간 재산 갈등이 빈번히 벌어지는 최근 현실과는 동떨어진 데다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실제로 지난해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박 씨 친형이 기소되는 과정에서 박 씨 부친은 자신이 돈을 관리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막아주려 한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조건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 남보다 못한 친족 분명히 있거든요. 아예 수사를 지금 막아놨는데 예외적으로 가족이니까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처벌이 안 되게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국회에서도 친족 상도례를 아예 폐지하거나 면책 범위를 좁히자는 취지로 재작년과 올해 법안 4건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인별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가장하는 방식 등으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서울 경복궁역에서 사직터널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터널 입구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혼잡한 서울 지하철 전동차에서 지갑을 훔친 러시아인 남녀 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특수절도 혐의로 러시아인 49살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일에서 12일 사이 서울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전동차에서 하차하는 승객들의 지갑을 몰래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자주통일 민중전의 활동가들에게 보석을 허가한 법원 결정에 검찰이 불복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들의 보석을 결정한 서울중앙지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 없이 구속제도로 형해하려는 이들을 석방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상 공간을 공원처럼 조성하는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택배기사와 입주민 간 갈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단지 아파트 단지 입구 밖에 파란 천막이 쳐져 있고 택배 상자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택배 차량의 아파트 단지 지상 출입이 제한되면서 이곳에 상자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입주민 측은 안전을 이유로 택배 차량이 지하 주차장으로 다니거나 입구에서 수레로 짐을 옮기길 요구합니다. 하지만 택배 기사들은 이곳 지하 주차장의 높이가 낮아 기사 몸에 무리를 주는 저상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신 후방 카메라를 달고 천천히 운행하겠다며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설치한 천막도 기사들에게는 부담입니다. 반년째 천막 배송이 이어지면서 물품이 부서지거나 분실되는 경우도 잦습니다. 모든 책임은 기사들이 져야 하다 보니 사비를 들여 CCTV까지 설치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집 앞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로비까지라도 어떻게 배송을 했으면 하는, 로비까지만 갖다 놓으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서 그거라도 협의를 해보고 싶으나. 불편을 겪는 건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 차량이나 분리수거 차량은 다니게 하면서 택배기사에게만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계속 집이랑 거리가 꽤 먼데 천막이랑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입주민들이 제일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시고요. 지난달에 안전수칙을 지켜서 지상으로 택배 차량이 진입하게끔 재투표를 하기 위해 입주민 10% 서면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툼이 이어지자 택배기사 측은 아파트 단지 3곳을 상대로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다음 달 9일 심리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갈등은 처음 논란이 크게 불거진 지난 2018년 다산 신도시 이후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택배가 일상처럼 이용되는 만큼 주민과 택배기사 사이에 타협점을 찾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기사들이 해줄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 공간에다까지만 그럼 배달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찾아가겠다라든가 뭔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환경을 아파트에 하시는 주민들은 최소한 그걸 마련해주고 얘기를 해줘야죠. 국토부도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2018년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높이를 택배 차량이 지날 수 있게 만들도록 규정한 상황. 하지만 그 전에 설계 허가를 받은 곳도 여전히 많은 만큼 아파트 입주민들과 택배기사들 간 갈등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0년 전 오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공포 정치를 연상케 했던 집권 초기와는 달리 최근 몇 년 새 감성 정치를 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이듬해인 지난 2013년 12월 고모부이자 정권 창출 후 1등 공신이었던 장성택을 국가 반역죄로 처형했습니다. 정확한 정치적 야심과 음모가이며 만고역적인 장성택을 형령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전열히 단죄 규탄하면서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판결은 즉시에 집행되었다.
이후 장성택 계열 고위 인사를 대대적으로 제거한 데 이어 3년여 뒤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하며 공포감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집권 초기의 서슬퍼런 공포정치 시절과 달리 최근 몇 년 사이 김 위원장의 통치 방식은 달라졌습니다. 올해만 놓고 보면 지난 8월 김 위원장이 김덕훈 내각 총리를 노골적으로 질책해 숙청설이 제기됐지만 오히려 건재를 과시해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열린 어머니 대회에서도 눈물을 닦는 등 각종 현장에서 울컥하는 모습을 종종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감성 정치로 인간적인 모습을 부각하며 민심 잡기에 나서려는 계산된 행보로 읽힙니다. 유일 영도 체계는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으나 최고 엘리트들 그리고 주민들의 민심을 잡기 위한 감성 정치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도 지난 2020년엔 한류 유입을 막을 목적으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제정하는 등 한편으론 주민들의 사상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집권 13년차에 접어드는 김 위원장으로선 가시적인 성과가 절박한 상황. 만약 경제난 등으로 내부 불만이 커지게 된다면 언제든 숙청과 처형이라는 공포정치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휴두입니다. 세계적 투자자인 짐 로저스 홀딩스 회장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만나 남북 국경이 열리면 대표 아이돌 그룹인 블랙핑크와 북측의 밴드를 초청해 큰 파티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어제 김 장관을 만나 먼저 국경을 열고 휴전선과 비무장지대를 없애고 개방할 수 있다면 한국 사람들이 그 이후에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최근 북한이 9.19 합의를 폐기하고 긴장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해외 투자자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오는 14일 2년 임기를 마치는 앤드류 해리슨 유엔 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집무실로 초청해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김 장관은 해리스 부사령관이 정전협정의 관리와 유지 임무를 성공적으로 지원했다고 평가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노력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 RM과 뷔가 나란히 현역으로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오늘 오후 지민과 정국까지 입대하면 멤버 전원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데 잠시 안녕을 고하고 미래에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차정은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합차가 줄지어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정문을 통과합니다. 취재진들과 일부 해외 팬들의 배웅 속에 방탄소년단 RM과 뷔가 육군 현역으로 나란히 입소했습니다. 현장에는 군 복무 중인 진과 제이홉, 슈가까지 멤버 전원이 위병소에 함께하며 끈끈한 의리를 빛냈습니다. 안전사고나 혼잡을 우려해 별도의 송별 행사는 없었지만 멤버들은 SNS를 통해 인사를 남겼습니다. 리더 RM은 두렵고 무섭기도 하지만 새로운 영감과 배움의 시기가 될 거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만 안녕이라며 미래에서 만나자고 팬덤 아미를 향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임무대에 지원한 뷔도 짧게 자른 머리를 공개했습니다. 뷔는 더 건강해져서 돌아오겠다며 제대 후 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자고 약속했습니다. 전 제 목표가 있어요. 거기 가서 진짜 건강하게, 진짜 건강하고 진짜 튼튼하게 뭔가 콘서트를 한 10대 번 해도 안 지칠 체력과 곧 동반 입대하는 지민과 정국까지 입소하게 되면 방탄소년단 멤버 전원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군 입대 리스크를 확실히 해소한 BTS의 화력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입대 멤버 4명이 전역하는 2025년 6월 이후 완전체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결국엔 그래미 어워즈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2025년이 기대되는 이유가 그래미에서 수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청춘 시작일지도 몰라 방탄소년단
김정다는 먼저 입대한 맏형진의 제대 시점인 오는 6월부터 차례대로 솔로 활동에 들어가며 군백기를 메워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한국계 캐나다인 셀린송 감독의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가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 5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패스트 라이브즈는 영화 드라마 부분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여우주연상, 비영어권 영화상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는 어린 시절 헤어진 뒤 20여년 만에 뉴욕에서 재회한 두 남녀를 그린 영화로 한국계 미국인 배우 그레타 리와 한국 배우 유태호가 주연했습니다. 이미경 CJ ENM 부회장이 총괄 프로듀서를 맡은 영화는 한국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영화는 올해 선댄스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돼 호평을 받은 뒤 베를린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도 초청됐습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칩니다. 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